많은 분들이 역시 큰 사고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 고통에 괴롭다 라는 소식을 주시네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고 장면이 반복해서 동영상으로 소리까지, 그러니까 소리까지 포함해서 다 전달된다는 게 전공 전문 분야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가져다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후반, 1989년도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되고 1988년 내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권이 안 나와요. 요즘 저도 젊다면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 젊은 축에 속해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나이는 이분들께 들을 수가 있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왕왕 들을 수가 있었지만 요즘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여권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유학을 가게 되면 유학 여권, 외교관이라 하면 외교관 여권이 나오고 사업상 해외에 꼭 나가야 한다라면 상용 여권, 이런 식으로 목적적인 특별한 경우 가는 게 해외여행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옛날에는 야간 통행 금지도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집에 있었어야 해요. 밖에 다니질 못해요. 밖에 다니질 못해. 매일 밖에 밤에 다니질 못해요.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0년?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만 해도 비행기 탈 일이 덜 했으니까 충격이 덜 할 텐데 올해 비행기 타신 분 계시죠? 많은 분이 비행기 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안에 비행기를 타봤다. 가까운 제주도를 가던 가까운 해외를 가던 먼 해외를 가던 그 정도로 해외여행 자주 하고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됐는데 이렇게 비행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교통수단인 비행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충격이 큽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고 장면이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그것도 반복해서 소리까지 포함해서
그걸 물론 막을 수는 없겠죠. 모바일을 통해서 누구나 다 촬영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올릴 수가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막는다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데 우리네 일상생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곰곰이 해봤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 내면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세월호가 우리에게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준 이 생생한 동영상들, 아이들이 남긴 모바일로 남긴 동영상들, 그거 말이에요. 그 동영상 그거요. 그거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생한 사고 장면의 반복적인 재생은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뉴스가 아니에요. 모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우연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랬던 한편의 이유는 우리는 우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언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세대냐, 엔진 결합이냐, 사람의 실수냐, 음모냐, 등등등 어떠한 이유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떤 원인을 통해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다만 확실한 것은 이유를 모르는 상황, 그걸 좀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바로바로 원인을 알아야만 하고 알아야 되고 바로바로 원인을 모르면 상상의 스토리텔링을 돌려서 그 어떤 음모론을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음모를 갖고 각기 다른 원인을 갖고 계속 또 싸우겠죠. 사실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대비봉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세상 일을 자꾸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보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기계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은 이 넓은 우주는 그렇게 인과관계론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건 인간의 언어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얀 공이 있어요. 하얀 공이 움직여요. 빨간 공이 툭 쳤어요. 빨간 공이 와서 쳤어. 당구대에 빨간 공이 와서 흰 공을 쳤고 노란 공이 와서 쳤기 때문이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를 이제 학부 때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마취과 공부하다 보니 배우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러한 방법들이. 근데 그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인과관계는 전부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렇다. 그걸 해내지 않으면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예전에도 예를 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이것을 이제 설명해야 돼. 그러면 스토리를 해야 돼요. 스토리. 이걸 그럼 어떻게 스토리 해야 할 것이냐. 그럼 신이 화가 나서 물을 뿌리는 거다. 신이 화가 나서 물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하던지, 이것은 이제 종교적 스토리텔링, 아니면 장마전선에서 북상해서 지금 비가 오는 것이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비가 한동안 내릴 것이다. 과학적 설명.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 오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비 오는 현상,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떤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인간의 심성이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종교. 두 번째, 과학. 세 번째, 역사. 네 번째, 등등등.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널리즘, 또 하나가 뉴스 등. 그런 것과 이제 또 이것에 성이 안 차요. 사람은. 그러니까 없는 얘기도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소설을 써요. 소설을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네거티브를 만들고 신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럴까? 모르겠는데 라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확실하지 않지만 나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런 상태를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당장 뭐 뚝딱뚝딱 무 자르듯이 이것은 뭐가 잘못해서 이런 게 원인이라서 이런 거야. 이러한 마음 상태를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좀 바라여 봅니다. 진짜로. 이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당장 무조건 뚝딱뚝딱 하는 그 원인이 뭐야 하는
거기에 그 원인이 뭐야 라는 그 원인의 뒤에 숨어있는 그 손가락질 뒤에는 항상 책임이 있어요. 책임.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잘못이야 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항상 폭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폭력. 확실한 답이 나올 땐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에 또 이런 질문을 또 과거에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미 늦었어요. 웃어서 답이 너무 이 질문이 어이가 없었어요. 확실한 답이 나올 땐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라는 말이. 이미 늦었냐고. 이미 다 죽었는데 뭐가 늦었나요? 이미. 이건 좀 이상한 말 아닌가요? 그때 이 말을 듣고서 좀 황당했거든요.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 이미 늦어지면 안 되니까 확실하지 않아도 아무 이유라도 갖다 대야 될까요? 아니면 음모론이라도 빠져서 들어야 될까? 이것도 음모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737, 800 그 기종이 랜딩 기어 그 문제로 동체 착륙했다 했죠. 그 비슷한 비행기 사고가 캐나다에서 일어났었고 네덜란드에서 또 몇 시간 뒤에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것도 뉴스죠. 노르웨이에서 네덜란드로 오는 그 비행기,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대요. 활주로 이탈하고 그랬대요. 똑같은 기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고 난. 같은 기종 비행기가 24시간 내에 세계 곳곳에서 3번이나 일어났어요. 사고가. 스토리텔링도 음모론이겠죠. 우연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상한데 모르겠다. 갖다 붙이고 잊고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라는 상태의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저는 성숙한 사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될수록, 그러한 사회일수록 확신에 찬 인간들만이 목소리를 키우고 와글와글 떠듭니다. 확신에 차서 목소리 높이고 와글와글 떠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하지 못한 사회예요. 아, 모르겠는데 답답합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 원래 몰랐어요. 우리는 원래 몰랐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지진이 났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기까지는 과거에 몇 달이 걸렸어요. 몇 달. 한국만 해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래 곧바로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린 몰랐다고요. 바로바로 몰랐어요. 이게 무관심해서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족족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또 알게 되면서 그 사건의 모든 내막까지 다 알고,
책임자가 누군지도 알고 해결책이 뭔지도 알고 다 알고 또 다 알고 다 알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저도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도 느끼시죠? 제 편도체도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나면 편도체 활성화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암을 유발시켜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로 좀 힘든 올해 정신없고 힘들지만 서로 힘드니까 서로 위로했으면 합니다. 그 몇 초 동안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뭘 느꼈을까? 자꾸 그게 떠올랐어요. 자꾸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그분들 뭘 느꼈을까? 자꾸 떠올라서 저도 이제 거의 트라우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모든 이들과 세상과 이별해야만 했던,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그분들의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한 분 한 분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맞이하게 되었던 그 상황이, 그분들이 두려워했어야만 했던 그 상황, 무서워했던 그 상황이 너무 아파서, 저도 과거에 무신론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믿는 종교에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위로와 안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모태 신앙으로 살다가 30살이 넘어서 무신론자로 12년을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교회에 나가질 않았어요. 저 혼자. 그러다가 2022년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또 역시 가족 중에 저 혼자만 성당에서 미사를 보면서 저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요. 이론적으로 그 어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인간이 신앙을 부인하면서도 끝내 다시 잡게 되는 이유, 내 마음의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종교로 인해서 스스로 치유를 받고 내가 내 마음을 재생하기 위한 수단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비워내기 위해서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신일지라도 나를 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제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죠.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12월 3일 밤 10시 28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제 계엄사 포고령 1호가 나왔는데 내용이 의외인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들여다보면 전공의 관련 국회, 정당 정치 활동에 대한 일체 금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포고 내용을 본 경찰청 1기 범죄행동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의 말씀을 빌려보겠습니다. 이 처단이라는 말에 매우 크게 놀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를 왜 계엄 포고령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2호, 3호에 의사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나가지? 라는 의문이 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계엄이라는 게 존재하고 발동 조건도 있고 발동 순서도 있는데 이번에 처음 포고했을 때 전 육군 특수작전 사령관 출신이신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 분의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엉뚱한 발표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부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도 있으셨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 어간에 군인들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을 보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보시고 나서는 뒷목을 잡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게다가 포고령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교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포고령에 처단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법 쪽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45년 전 표현이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고 굉장히 센 표현으로 특히 육군 특수작전 사령관 출신이신 이분께서는 이 세대에서 그 처단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워서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충격이 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고령 1번은 계엄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전시사변이나 전시가 났다거나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 즉시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 거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고령 1번이 국회를 집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답니다. 이것을 예로 두고 하는 것인지 또 그 이야기를 포함이 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처음에는 불분명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죽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면 당일 밤 계엄 선포 30분 후 11시 4분 밤이요. 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4일로 넘어가서 00시 7분에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시민의 경우 계엄군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당일 출동했던 부대들이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당시 707 특수임무단 제1공수 특전여단 국군 방첩사 등이 언론에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해당 부대들은 부대들의 편지와 임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모아서 당일에 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요. 21세기에 방금 언급한 부대들은 계엄 업무를 하는 부대들은 아닙니다. 계엄 업무는 어떤 특정 부대가 정해져 있어서 전담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엄이 우선 발동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전 군이 동원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름 계획은 짜져 있었다라고 하지만 졸속으로 하다 보니 가까운 부대들을 불러들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십니다. 수방사 병력들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직업군인이 아닙니다. 징집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험한 임무는 부여하지 않고 직업군인들, 명령이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따르는 군인들을 가깝기도 하니까 불러들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는 명령은 목숨을 걸고 하지만 자기들이 배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것을 내리에 박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특전부대는 1980년 5월 그 광주의 일 때문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대인데 지금까지로 혹시 내가 우리 선배들처럼 이러한 일에 엮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내리에 박혀 있다라고 늘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자세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알아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인지, 군대에서 코인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군대에서 유튜브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 무엇을 알아서 이 일을 기획한 사람들, 그리고 1차 실행에 책임을 맡은 지휘관들, 45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번에 말하는 것을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쓸데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과 1차 실행 책임 받아서 하는 지휘관들, 이 일을 기획한 사람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혹된 사람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채팅창에 떠드는 사람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군생활하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특수 전임 부대를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시키려고 이 방송합니다. 그러니 이 방송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하는 방송이니 똑바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동대라고 하는데요. 현직 경찰관입니다. 방패 들고 있는 사람들 시위하셨을 때 보셨을 것입니다. 방패 들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현직 경찰관들입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현직 경찰관들입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모두 법을 배웠고 순경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국회를 그런데 봉쇄를 한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법 위반인데 말입니다. 다 똑같이 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방패 들고 있던 사람들도 동원되긴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로만 말렸지. 그럼에도 TV로 유튜브로 중계된 장면들은 소총에 야간 투시경에 장갑차 대치, 트럭과 버스랑 대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실탄을 차에 싣고 있었다. 그러한 증언도 있었고요. 군인이 명령에 불복해서 그 지시를 했다.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는데 군사작전으로 일단 출동한 거죠. 그럼 유혈 사태로 사실은 명령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물어봤더니 명령만 있으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봤다시피 국민을 죽이는 일은 쉬운 게 아니지만 명령이 없더라도 감정이 폭발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행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일 하나 타국에 여행을 가신다거나 그러한 일이 있으시라면은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거를 경험칙 삼아서 하실까봐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개의 장면이 있거든요. 짚고 넘어갑니다. 여성분이 군인의 총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군인의 총을 당긴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군인들은 총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듣는 게 제2의 생명이라 라고 배우고 듣습니다. 이렇게 항상 뇌에 세뇌가 될 정도로 배우고 훈련한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훈련을 많이 받은 일반 병도 아니고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조건 반사적으로 그 내리칠 수도 있거든요.
총을 내리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옆에서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오버를 할까? 조건반사작용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행여라도 타국에 여행 가셔서 한국 이런 상황 생각하셔서 앞장서셔서 그런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또 시민들께서 애국심 발휘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발 아시고 계시면 하는 것은 군인들을 막 툭툭 치면서 들어가시고자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입구를 막는다고 소화기를 뿌리셨습니다.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그런 것 하면 절대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위예요. 막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협심을 발휘하신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그 군인들 중에서 감정에 북받쳐서 순간 눈앞이 뿌려지는 그 스모크 현상 때문에 자기도 몸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일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몸이 기억을 해요. 그 당시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면은 한 명이라도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면은 집단 행동으로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단 행동으로 전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만일 거기서 누구 하나 피를 쏟고 그것이 모바일을 통해서든 방송국의 카메라를 통해서든 생중계가 되었다면 유혈 사태가 국회의사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국회의사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전국으로 그냥 번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전국으로 생중계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건 이제 다 코스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자들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현장에 책임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모두가 책임지는 게 군대입니다. 모두가 책임지는 게 군대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모두 죄인이 되는 그러한 꼴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엄 사태가 적법 불법을 떠나서 엄청난 불행이 나의 작은 부의적 돌발 행동, 영웅 심리가 그런 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 작은 부의적 돌발 행동이 그러한 영웅 심리가 그러한 스타 본성 때문에 계엄의 상태가 불법이든 적법이든 떠나서 엄청난 불행의 씨앗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남의 가정이 귀한 아들입니다. 그들도 엘리트입니다. 그들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군인입니다.
시민들만 나라를 지키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이 기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위권 논란이 될 수 있는 저쪽에서 먼저 그랬다. 저쪽에서 먼저 그랬다. 시민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획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군인들에게. 양쪽에서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기획자 모두 그 군인들로 하여금. 그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 우리는 쏘란 얘기한 적 없었다. 나는 국회를 막으려고 했을 뿐이었다. 웃기지 않나요? 웃기지 않나요? 자유권으로 쏜 것이다. 훈련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나갔던 것 뿐인데, 시민이 잡아 당긴 것 뿐인데, 한 시민은 외신을 통해서 스타가 되었고, 한 가정의 아들은 계엄군이 되었어요. 계엄군이. 총을 잡아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먼저 쏘려고 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권으로 쏜데 이런 방식으로 양쪽은 다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때 상황은 정말로 굉장히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자제력을 많이 발휘한 것입니다. 외신들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을 휴대하고 실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총구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그날 갖고 갔던 장비는 야간 투시경, 소총, 돌파 도구를 가져갔어요. 실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 휴대 장비입니다. 기본 휴대 장비라는 것입니다. 특전사는 실탄을 아예 안 가져갔고, 수방사 병력들은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실탄 가져갔지만 자기 차에 있었고,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을 통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착 후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탄을 안 가져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파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임무 명령도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도착 후 부대원들이 폭력을 과잉해서 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자제력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인원들입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발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요. 707은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 까만 옷 입고,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훈련할 땐 검정색 옷을 입지만 황토 색깔 옷 입고 나갔죠. 옷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707은 대테러 부대입니다. 인지를 구출하고 중요 요인을 보호하고 중요한 타깃을 획득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네 나라 국회의원을 잡는다 라든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방해한다라든지 이러한 임무들을 하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훈련한 것과 완전히 동떨어졌던 것이고, 방첩부대도 공수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수는 뭔지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기획한 사람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전혀 부대의 성격을 모르고 기획한 것입니다. 옛날 생각으로 방첩, 기무사, 보안사를 생각했고 그들이 체포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인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획한 놈들이 그런 것이지. 다음은 충암파. 우리나라의 사조직 문제가 군대만 있겠습니까? 사회에 들어가도 같은 중학교 선후배 만나면 벌써 우리나라 야자 트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됩니다. 말을 놓잖아요. 야자 하면서. 언제 봤다고. 친근함 느끼는 한편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 나쁜 일을 할 때도, 그러한 일을 할 때도 도모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근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돼버리니 함께 공범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와 뭐가 차이가 나냐면 군대는 일반과 다르게 이 무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력을 행사. 총과 폭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조직과 다르고 다른 사조직보다 엄하고 강하게 규제를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암파가 요직에 있었지만 이거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이런 사조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이루어져서 진급시키고 보직 주고 어떠한 형태든 개인적 감정에 엮여 있어서 보직 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자기 회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하면 자기가 망하지만 이 우리 국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인과 특히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공을 따져서 그 사람을 진급시키고 내 고향, 같은 학교, 내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라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군인과 경찰에 대한 각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께서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신다라고 하면 배상훈 프로파일러 님을 인재 영입하셔서 국가정보 통합 시스템, 국군, 안보, 경찰 관련 정보 수집 등 전문가시니 기필코 고용하셔서 부려먹으셨으면 합니다. 꼭 안 그러시면 1000%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먹여 살릴 부인도 없고 처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출신에 그걸 아셨으면 합니다. 경찰대학교 서울대 카르텔과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 사람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경찰대 출신 눈 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거 보관실 꼭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3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70년이 지나든 미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는요 눈 뜨고 잠을 못 잡니다. 증거가 보존돼서 기술이 발전하고 봐보세요. 화성 연쇄 사건 같은 경우도 이춘재 사건, 화성 빼야죠 이제. DNA 보존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당시에는 보존이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증거물이 보존이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제습과 일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보관 장소에 사람들 손에 타지 않고 정확하게 증거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건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언제라도 잡힙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경찰관 1기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나오셨어요. 박사학위만 무려 3가지를 갖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박사 3개 받기가 힘듭니다. 이분 심지어 화학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피검사면 뭐며 현장 과학 수사도 다 가능하세요. 사회학 박사님이세요. 누구야? 이수정 심리 분석하시는 분? 아유, 그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분 이분 앞에서 게임 안 돼요. 그것도 표창원 씨? 그분 뭐 경찰대학교 나온 것밖에 더 있나요? 프로파일러라는 호칭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은 이분 하나입니다. 그거 확실히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이분을 과잉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과소평가됐기 때문에 정권에 너무 많은 핍박과 이분의 자료가 너무 도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아니 도대체 이런 분을 안 쓰면 도대체 누굴 쓴단 말입니까? 이런 분들을 국정원에 가서 채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같은 사람 조사해야 될 사람이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분이세요. 이런 분이시라고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람 좀 볼 줄 알거든요. 제가 보면은 1000% 맞아요. 진짜로. 지금까진 그랬어요. 승률상. 앞으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의 경험, 명석한 두뇌, 한국의 CSI, 그 CSI 아시죠? 미드. 거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CSI 남자 주인공. 그런 고뇌를 해봤어야 알죠. 딱 합니다.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99.999%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 아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몹쓸 짓을 한다. 무장을 하지 않은 그런 양민들을 사살한다. 그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걸 조금만 바꿔서 적의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를 처형하라. 그런다고 했다라고 해봐요. 헷갈리겠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적인데, 하지만 원래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건전한 판단을
하는 것은 중령 이하 하위직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네요. 저희 가족의 말은 이것이 적법인지 안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장군들, 대령 이상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우리가 단순히 명령에 안 따랐다, 이게 아닙니다.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항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하고 당시 출동을 안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또는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으시고,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자제력을 보였고 너무 잘했다 고 칭찬해주고 싶지, 그곳에 있었다는 게 무슨 죄가 있겠냐라는, 타라고 해서 탄 것밖에 없고 그래서 탔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법한 명령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기회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제 눈에는요. 30개국이 넘는 외국군과 같이 근무하셨던 배상훈 프로파일러 분의 아시는 분께서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나라들은 장군 선에서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으니 딴 사람 데려오십시오 라고 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성들이 거의 후배들일 텐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속상하셨다. 그네들 선에서 처리했어야 될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간 게 안타까웠고, 그나마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고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장군은 책임을 지시라, 법적인 책임을 꼭 지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속상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사들이 언론 플레이, 수사 상황 자체를 노출했죠. 따지면 군인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 하는 염려가 들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서버를 반국가 세력들이 해킹을 해서 당선되어 자신들이 이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갔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웃긴 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합법적으로 하셨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하셨어야죠. 완전 불법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선관위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완전 불법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고 군인시켜서 불법적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합법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갔잖아요. 선관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명백한.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상
단전에 이제 카드가 필요해서 이성적 판단 하에 했던 것인지, 누구 말대로 확증 편향과 망상적 사고로 굉장히 위험한 판단에서 급하게 한 것인지, 그렇다면 주변에서도 말렸어야죠. 너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했어도 너무 나갔다. 누구 하나 옆에서 말리는 사람 없었다. 다 자기 이익에 심취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꿈에 부풀린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러므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잘못을 퉁치고 덕꾸라지처럼 남의 약점 잡아서 면피했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지내오다가 보니 당신 잘못 이제 당신이 책임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당신 잘못, 김건희씨 당신 잘못, 당신들이 이제 책임져. 언제까지 남의 손 빌려서 살 거야. 당신 똥 당신들이 닦아. 평생 썩게 해줄게. 그곳에서. 뭐하러 돈은 챙겨놨나 몰라. 고인연도 못할 텐데. 딱하다.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뭔 줄 알아? 돈 썩는 냄새야. 돈 썩는 냄새. 니들 돈 썩는 냄새 한번 맡아봐? 맡아보고 싶어? 니들 똥 니들이 닦아 이제. 남 팔지 말고. 국무총리 대행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때문에 헌법의 의석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헌법이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뭐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국무총리 내각제 말씀하시는 분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뭐 그것으로도 부족하시는지 느그 김민석 말씀하시는 분들,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각 행정 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만 갖고 있어요. 국무위원의 해임을 제 맘에 안 들어 하고 대통령에게 이를 수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은 국무회의에서 유기적 관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장하고 있는 것은 지도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국무총리가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임명했다. 그렇다면 효력은 어떻냐? 효력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보좌적 기능이라는 의미에서 단지 명목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 되는데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절대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헌법 좀 보시다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위험하다.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 임명 행위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응?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어. 헌법 위반에 단독으로 했어. 국무총리의 이제 문서 작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대통령이 행동을 했어요. 어떠한 행동을. 이것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의 원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무효로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구속설과 비구속설로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1차적 보좌 기간에 지나지 않아요. 국무총리라는 그 직은 기관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대통령도 기관.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무위원 각 행정부서 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함에 있어 국무총리 제청이나 건의를 정치적으로 존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총리의 자발적 사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한 경우 또한 제청한 국무위원도 이번에 왜 막 인터뷰 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탄핵된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막 단체로 이제 사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총리가 제청을 한 사람들이라고 손 쳤을 때 그 사람들도 탄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다. 그러면 사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요사임설과 사임불요설로 나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건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은 명목적 권한일 뿐이지 총리의 사임과 또는 해임은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 다른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까지 사임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 고 저는 사임불요설에 한 표 던집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이 그들과 이제 관계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서명하는 것과는 달리 문서로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국무 행위에 대해서는 서명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이 점에서도 국무총리가 집행부라는 제2인자라는 것이 명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는 국무총리가 집행자로서 문서화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헌법 제82조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 근데 국무총리를 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규정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 드셨을 수 있어요. 왜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규정을 하지? 그 이유는 뭘까? 그러한 이유는요.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대통령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형태상 그 아래 국무총리가 올 게 아니라 부통령이 와야 합니다. 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정부 형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국민이 직선에 의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총리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국민적 대표성에는 결여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국회를 거쳐서 이제 선출된 거죠. 한마디로 인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서 국민적 대표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민주적 정통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행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미국형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무회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부통령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몇 개의 나라가 되진 않아요. 근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무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무총리제가 없어요. 부통령제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 국무회의제를 두고 있고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비롯해서 국민투표 부의권도 있고요. 법률안 제출권 등을 부여하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그런 까닭에 헌법상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제라는 것은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말만 대통령제예요.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권한들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원내각제입니다. 의원내각제. 이러한 것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의원내각제에 주장하셨던 분들, 제가 의원내각제 설명해보라 그랬잖아요. 응? 의원내각제 설명해보라 그랬잖아요. 단어 설명하지 마시고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에는 부통령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고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및 명령권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고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어. 이거 의원내각제예요. 이거 자체가.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안 거부도 하고. 이거는 대통령제에서 행사할 수 없어요.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거예요. 의원내각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내각제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하지 마시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야, 하다 말겠지 했는데 사람 하나를 그냥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부정하시고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니 안 된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이재명이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합리적 의심, 반박 존중하고 이해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해서 반박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걸 콘텐츠화 하시면 안 되잖아요. 타깃을 삼아갖고 그냥 타겟팅을 해버리시잖아. 가짜뉴스 유포하시고. 알려드립니다. 내각제를 부정하시고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된다. 그러시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께 알려드려요. 당신들이 말했던 게 의원 내각제야. 그거 약화하는 게 대통령제라고. 이러한 권한이 모두 의원 내각제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의원 내각제들을 당신들이 부정하는 거라고. 그거 뺀다고 대통령제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의원 내각제를 왜 빼냐고 당신들이 막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도 극혐하셨던, 그래서 제가 의원 내각제 설명해 보시라라고 했던 것인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권한을 뺐으면 안 된다고 빼앗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충정 이해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셨어야지요. 그런 것이 충정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뒤도 안 따지고 내각제만 주장하시는 거 보면 답답해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대통령의 권한은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서 나뉘어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집행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꾸 임기단축 개헌 말씀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탄핵. 윤석열이 2년 반 남았습니다. 아니, 난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미 임기 단축이 됐어. 임기 단축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단축할 일이, 임기를 왜 단축하냐고요? 5년은 그냥 놔두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받고 임기 단축을 왜 넣어? 탄핵된 것 자체가 임기 단축이라고. 기간이 얼마 남은 것도 아니고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거 자체가 임기 단축이라고. 탄핵 자체가 임기 단축이라고요.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중임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재명 당대표 자꾸 중임 얄짓하시죠. 그 헌법도 제대로 모르신 분들이 그 김용민 의원도 말씀하시더만,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 말씀하셨다라고 자기들이 최초로 말했다고. 빈수레가 요란하세요. 아주 뜻을 함께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임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단어를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으면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첨부만 하면 돼. 연임. 제가 그때도 연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는 중임이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임으로 해야 된다 해서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헌법 위반하는 사량을 왜 이렇게 자꾸 집어넣지?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럴 의무가 있고 건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엄법 제13조에 보면 비상계엄, 경비계엄 어느 경우든 계엄 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통치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판례는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판단,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 93 헌마 186 결정에 나와 있어요. 헌재 1996-2-29 선고되었어요. 대통령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나 헌법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명백한 내란이다. 대통령의 이권 확장과 국민의 국가 안전보다는 명백한 권력 분립을 훼손시켰고 국민의 기본적 가치 실현을 제한했고 기본권 침해로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에서 자꾸 서두르는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보여지고 계세요. 이런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것은 뭐 처벌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한 압박으로 불안 초조가 보여진다라고 보여졌어요. 9명이 아니고 6명이라서 6명이어도 탄핵, 소추, 인용 결정이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만일 반대가 한 표만 되어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기각되어 버릴까봐 하는 노파심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졌어요. 100% 완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9명에 집착하는 것으로까지 보여졌어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을 봐온 결과 침착함과 신중함이 있었어요. 뭐 때로는 섬세함까지, 때로는 치밀함까지 갖추시기로 하셨고, 제가 그래서 삼국지 비유로 이것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유튜브 사상 최초로 이재명 대표님은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아니라 제갈량도 아니고 사마이를 닮으셨다. 사마이. 사마이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사마이를 닮으셨다. 그런 인내심을 갖고 침착함과 신중함으로 기다리셨던 분인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변을 정비하시면서 계셨던 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소 사라지셨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이셨고 때때로는 도발적인 모습까지 보여지셔가지고 다소 낯설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님의 본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무한 가신 또 모습을 보니까 또 다시 복귀를 하신 거 도대체 이번에는 너무 많은 당신이 계신 거 아닌가? 어디서 맞는 것인가? 이게 좀 헷갈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를 통해서 유시민 작가가 컬럼을 썼어요. 이건 아마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왕왕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택은 항상 최선이었고 그 이상 판단은 나올 수 없다라고 썼어요. 이하 중략할게요. 이 유시민 작가의 이런 식의 표현은 아주 무서운 표현이고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공통적으로 실패하게 된 원인, 그 정부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위험한 게
잘못 나가는 게 보여지면 비판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행여 잘못 나갈까봐 높아심으로 옆에서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언론 개혁하라고 했더니 언론에 나와서 왜 그런 게 없냐라고 했더니 탁현민 씨 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노터치가 개혁이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언론 개혁이래요. 언론 개혁이래요. 매우 미움합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기존에 있었던 침착함을 전체적으로 잃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저 개인의 노파심이었으면 정말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이 돼서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시작으로 해서 자기 입으로 임기 단축 개헌 말한 김용민 의원 단독적인 또는 그런 의중을 국민의 의중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대신해서 말이 먼저 나오고 아니 어차피 조기 대선인데 임기 단축 탄핵이 된 거잖아요. 임기 단축이 됐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뭘 이렇게 자꾸 재촉하는 것이냐. 그리고 자꾸 대통령 후보로 먼저 말해라. 아니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해도 된다. 아니 이분들께서 다 당 대표 연임이 되고 나시니까 마치 민주당 이런 상황이 자기들 것이라도 된 것처럼 과거에 586 운동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착각들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제 얘기가 불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은 탄핵 소추 때 같이 하셨던 분들 국민의힘 김혜지 비례의원 그 시각 앞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셨던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 민주당과 함께 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에게 굉장히 억압받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 민주당으로 모시고 왔으면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모시고 오지 않으시면은 국민의힘에서 다음에는 공천도 못 받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 보여지면은 어떤 누구가 반대 정당의 의견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보장이 돼야지 않습니까? 공이 있으면 선물도 있어야죠. 공이 있는데 사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네 생각으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있고 나는 나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해요. 챙겨줘야죠. 그런 사람. 이분들 모시고 오면요. 그분들 응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민주당에 존재하고 있던 잔존 수박 의원들, 운동권 의원들에게도 견제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모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보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이 민주당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뭐 요새는 개딸이 아니라 K딸이라고 이런 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다 지지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신다라면 더더욱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외연 확장, 보수 집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우클릭하는 모습으로 공략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행보를 그동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최근에 가만히 지켜본 결과 컨텐츠의 부재, 민주당 내 당선 확정 아이템 획득하는 것처럼 바삐 움직이는 그 민주당 대표 의원님들 유튜브 출연하지 마시고 정규 방송이나 YTN이나 MBN이나 연합뉴스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채널A 이런 데를 나가셔야죠. 유튜브 방송 이게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요. 진보 중에서도 극렬 진보가 보는 곳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 결집에는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외연 확장에 도움 안 된다. 그래도 생각을 하신다면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뭐 어차피 뭐 그렇다 탄핵이 되면은 이 정치 지도자의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동안 떨어졌어도 우린 안 떨어지면 안 되나요? 깨면 되잖아요. 왜 그대로 가야 돼요? 난 그런 거 싫은데.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없어서. 항상 내가 하면 절대 다 신화였어. 나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내가 한 걸로 인해서. 내가 맘먹고 하면 다 잘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전 제가 해갖고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거짓말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전 진짜 제가 맘먹고 하면 다 잘했어요. 그래서 맨날 듣는 말이 넌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많이들 들으시죠? 예, 그랬다. 그리고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2030 대책, 청년 주거 마련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청년은 집이 필요한가요? 청년이? 청년도 집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입니다. 그 나이대가 세상 평지풍파 겪을 만큼 겪었고 나름대로의 돌아온 싱글들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봤거든요. 가임기 영상도 많아요. 그 나이대.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을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자격 조건을. 그 나이를 왜 그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아니 50대여도 신혼부부일 수 있잖아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다 나이 먹지 않나요? 신혼부부 그런 거를 나이를 꼭 제한해야 합니까? 그거 기본주택이잖아요. 기본주택. 주거안정.
재혼하셔서 아이 낳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갔다 오시는 경우가 또 흠이라면 흠이고 흠 아니라면 흠 아니다.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거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거 좀. 나이 먹은 것도 서러워 죽겠구만. 45세라 저는 이제, 벌써 이제 46세야. 이렇게 나이는 먹어갖고. 아니, 좀 그렇구만. 그러면서도 무슨, 아이를, 저출산 아이를 낳으래.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거주가 안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저는 봐요. 신혼부부 안정주택 이런 거에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 빌라, 다세대, 응? 일반 가정 매입해갖고 분양하시는 거, 아파트, LH, SH, 기타 등등, 주거 안정을 위해서 60대까지 신혼부부를 하셔라. 70대도 신혼부부일 수도 있지. 황혼, 이혼도 증가한다는데. 신혼부부 나이를 왜 이렇게 어리게 해놓으셨어요? 뒤늦게 만나는 인연도 있을 텐데. 너무 슬프더만. 좀 그랬어. 그거 좀 세심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봬요.